단편소설 사진 계속입니다. 내 나이 13살 때 일이니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훨씬 전의 일이다. 나는 그 어린 나이에 폐결핵을 얻어 1년간 요양원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꿈같은 시절이다. 내가 들어간 요양원은 종합병원, 자생병원의 분원으로 15세 이하의 어린이 결핵 환자들만을 수용하고 있는 요양원이었다. 남녀 어린이 80명가량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맹인 소녀는 물론 나 하나뿐이었다. 아이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30대 중반의 여자 원장 한 사람과 간호와 보모 일을 겸한 간호사가 6명, 주방과 청소 일을 하는 아줌마가 2명, 해서 10명이 채 안 되는 직원으로 꾸려가고 있는 요양원은 병원이라기보다 고아원 같은 느낌을 더 강하게 들게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결핵 환자들이니만큼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하던 50년대 말임에도 불구하고 식생활은 최상급이었고 위생관리 또한 철저해서 아이들 중에는 평생 퇴원하지 말고 요양원에서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나올 정도였다. 멀리 항구의 배들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터를 잡은 요양원은 정원이 넓고 사방이 탁 트여 있었으며 벚나무, 감나무 등 갖가지 꽃나무와 과일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건물 자체는 별로 크지도 않았고 볼품도 없었으며 2층으로 된 일본식 낡은 목조 건물을 개조한 것이었다. 1층에는 사무실과 식당, 화장실과 목욕탕,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방이 있었고 우리 남자아이들의 방은 2층에 있었는데 복도를 사이에 두고 한쪽으로는 2개, 다른 한쪽으로는 3개, 도합 5개의 방이 있어서 한 방에 크고 작은 아이들이 7, 8명씩 각자 자기 침대와 사물함 하나씩을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내가 처음 요양원에 입원하던 날 원장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큰 골칫거리를 맡았다는 듯이 한숨을 한 번 푹 쉬고는 간호사를 불렀다. 김 선생이 이 아이를 책임져 줘야겠어요. 먹고 입고 자고 화장실 다니는 것까지 모두 말이에요. 아이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호랑이 어머니로 통하는 원장 어머니였다. 눈먼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로 아는 원장 어머니의 그 특별 조치로 그날부터 나는 김 선생에게 속한 아이가 되고 말았다. 그 요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와는 달리 간호사들을 선생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환자들이 모두 어린이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를 책임지게 된 김 선생은 나보다 꼭 10살이 더 많은 23살의 아가씨로 키는 작지만 수간호사라고 했다. 김 선생은 원장 어머니로부터 나를 인계받아 배정된 내 방, 내 침대로 데리고 갔다. 김 선생과 나의 짝짓기는 처음부터 주위 아이들의 시선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김 선생은 여자치고도 키가 작은 여자인데 반해 어려서부터 조숙했던 나는 나이에 비해 키가 월등하게 컸고 그러다 보니 내 키가 김 선생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렇지 않아도 눈먼 사람이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가는 것을 보면 괜히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인데 키 작은 여선생이 앞에서 끌고 키 큰 눈먼 소년이 뒤척뒤척 그녀의 뒤를 따랐으니 어찌 가관이 아니었겠는가. 아이들은 모두 침대 속으로 뛰어들어 눈만 내놓고 킥킥 배꼽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나 김 선생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방과 침대를 가르쳐주고 사물함을 만져주고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길을 일러주었다. 다행히 나는 길을 쉽게 배울 수 있었으므로 한 번만 가르쳐주면 집안에서는 어디든지 혼자 찾아다닐 수 있었고 따라서 김 선생의 짐도 그만큼 쉽게 덜어줄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김 선생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 남아있었다. 그 요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단체로 목욕을 하는데 아래층에 있는 목욕탕에 더운 물을 가득 채워놓고 여자아이들은 오전에 남자아이들은 오후에 3, 40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게 되어 있었다. 바로 그 목욕을 하는 목요일 오후가 되었다. 목욕탕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행렬 맨 뒤에 서서 빈손 2개만을 달랑 들고 터덜터덜 나도 목욕탕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원장 어머니가 나를 붙잡아 세웠다. 그리고는 또 김 선생을 불렀다. 저 망아지 새끼들처럼 날뛰는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얘가 어떻게 제대로 목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때를 씻기는커녕 더 묻혀서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그러니 아이들의 목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 선생이 얘를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김 선생과 나는 단둘이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를테면 내 일생에서 여자와 단둘이 독탕을 즐기게 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김 선생은 부끄러워서 우물쭈물하는 내 옷을 거침없이 벗겨내고는 나를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등이며 팔이며 목이며 가슴에 물을 끼얹어주며 한참 동안 떼를 불리고 나더니 다시 나를 물 밖으로 끌어내어 비누칠을 해주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우르르 담벼락 무너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뒤이어 아야야 비명 터지는 소리, 키득키득 웃음을 삼키는 소리, 수근 속닥 숨을 죽이는 소리. 김 선생은 비누칠하던 손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을 향해 달려갔다. 거기에는 높다랗게 목욕탕 환기창이 나있고 그 온갖 소란한 소리는 바로 그 환기창 밖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짓궂은 요양원 아이들이 목욕탕 안을 들여다보려고 무등을 타고 오르다가 무너진 것이 분명했다. 너희들 종아리 맞을 각오하고 있어? 누구누군지 난 다 알아. 김 선생이 환기창에 대고 소리쳤다. 아이들은 달아났는지 바깥이 금세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김 선생은 확인을 해야겠다고 환기창 밑에 물통을 갖다 엎어놓고 그 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키가 워낙 작은 김 선생인지라 여전히 바깥이 내다보이지 않는다. 생각도 못한 김 선생은 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환기창 밖에 대고 찍 뿌려본다. 아이들이 거기 그대로 있었다면 물벼락을 맞고 또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겁을 집어먹고 달아난 것이 분명했다. 비로소 안심을 한 김 선생은 다시 내게로 다가와서 하던 비누칠을 계속해주고 있었다. 홍마담은 샤워기를 틀어 비눗물을 씻어내고 나서 타월도 쥐지 않은 맨손으로 뽀드득 내 몸뚱이에서 때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때를 미는 것이 아니었다. 내 맨살에 내 몸뚱이를 마냥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애정이었다. 내 몸뚱이에 대한 애정이었다. 그 손길의 부드러움과 느긋함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누구라 일찍이 내 몸뚱이를 이토록 사랑해 주었던가. 감복하고 또 감복하여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은 심정으로 앉아있는데 홍마담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도 남편이 있으면 매일 이렇게 씻고 닦고 해줄 텐데. 왜 결혼하지 그러고 있어? 누가 나 같은 여자를 데려간대요? 홍마담이 어때서? 죄 많은 여자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선생님이라면 저 같은 여자를 데려가시겠어요? 우리 결혼할까? 농담도 잘하시지. 결코 농담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매일 씻어주고 닦아주는 여자, 벌거벗은 내 몸뚱이를 보물단지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여자, 이런 여자와 꼭 한 번 같이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이 파도처럼 일어서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결혼을 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한 번도 둘이 같이 목욕을 해본 적이 없다. 신혼 초에는 셋방살이로만 전전했기 때문에 목욕탕이 딸린 집에서는 살아보지도 못했고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다 보니 단둘이 독탕 같은 데를 찾아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겨우 내 집 마련을 하고 다시 집을 늘려서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이사한 아파트에는 욕실도 있고 더운 물, 찬물, 보일러, 샤워 시설도 완비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둘이 같이 들어가서 목욕을 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자랐고 다 자란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워서도 못하지만 생전하지 않던 짓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하자니 우리 스스로 쑥스럽고 겸연쩍어서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아내로부터 씻어주고 닦아주는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껴본 적도 없다. 우리는 밤에 그 일을 할 때도 이불 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내놓고 적당히 해치우고 만다. 내가 아내의 육체를 손으로 애무할 때도 아내는 마지못해 받아주기만 할 뿐 손으로 같이 애무해 줄 줄은 모른다. 그렇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었다. 목욕을 끝내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이들이 나를 삥 둘러쌌다. 김 선생님도 옷을 벗고 들어왔었니? 김 선생님도 너랑 같이 물속에까지 들어갔었니? 너도 김 선생님 때 좀 밀어주지 그랬니? 너 김 선생님 젖가슴 만져봤니? 엉덩이는? 김 선생님 키는 작아도 젖가슴이랑 엉덩이는 크다. 너 아니? 김 선생님이 너 붕어까지 씻어주었니? 그래, 고추가 일어서지 않든? 호기심과 의문에 찬 아이들은 다투어 질문 공세를 퍼부어댔다. 한창 사춘기에 눈뜨기 시작하는 13, 14세의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니 의문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으나 나 역시 그 또래의 아이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이해하기는커녕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워 화만 날 뿐이었다.
너희들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원장 어머니께 이를 거야. 원장 어머니께 우리를 이를 게 아니라 너 장가나 보내달라고 졸라봐. 김 선생님한테 보내달라고 말이야. 그래 그게 좋겠다. 그게 좋겠어. 까르르 까르르 아이들은 신이 난다고 쿵쿵 마루를 굴러가며 몸부림을 쳐댔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선창을 했고 그 선창에 따라 아이들이 일제히 합창을 했다. 꺽다리 각시 땅깨 신랑 꺽다리. 그러나 정작 그 놀림에 대해서는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김 선생이 내 각시가 된다는 것은 조금도 싫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날밤을 새우는 기록을 남겼다. 아이들이 중구난방으로 퍼부어대던 질문 공세에서 나온 말들이 사라지지 않고 내 머릿속을 가득히 채우고 있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말들은 아직 피어오르지 않은 내 모닥불에 부은 기름이 되어 밤새도록 활활 뜨거운 불길을 피워내고 있었다. 김 선생은 과연 옷을 벗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은 걷어올리고 얼마만큼은 걷어붙였을 것이다. 어디를 얼마만큼 걷어올렸을까? 그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또 김 선생의 젖가슴과 엉덩이는 얼마나 크기에 아이들이 크다고 하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하니 몸이 자꾸만 뜨거워졌다. 요양원에서는 하루에 3차례씩 체온을 잰다. 날밤을 새고 아침을 맞으니 김 선생이 체온계를 들고 다가왔다. 잘 잤니? 김 선생님 생각에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러나 입 밖에 내놓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우물거리고 있는 내 입속에 김 선생은 차디찬 체온계를 푹 찔러 넣었다. 밤새도록 몸이 불덩이 같았으므로 나는 내 체온이 40도 아니 50도쯤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김 선생님이 체온계를 뽑아보고 웬 체온이 이렇게도 높으냐고 놀라면 선생님 때문이라고 말해야지. 그러나 체온계를 뽑아든 김 선생은 놀라기는커녕 36도고 아주 좋아요 하고는 차트에 쓱쓱 그것으로 끝이었다. 체온계란 참으로 엉터리라고 그것을 믿고 그냥 넘어가는 김 선생은 바보라고 나는 생각했다. 저 바보 선생님에게 다시는 목욕을 시켜달라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 귀한 알몸을 내보이지 말아야지.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았다. 한 번 더 김 선생과 단둘이 목욕탕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몸은 온통 불덩이가 된다 못해 새까맣게 타서 숫덩이가 되고 말 것만 같았다. 나는 원장 어머니를 찾아갔다.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과 같이 목욕을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도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김 선생님이 때를 너무 아프게 밀어주든? 아니요. 김 선생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제 일은 저 혼자서 처리해야죠. 오라, 다 컸다 그런 말이로군. 좋아요.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해야지요. 원장 어머니는 장하다고 내 어깨를 툭툭 두들겨주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홍마담은 나에게 옷을 입히다 말고 축 늘어진 내 성기를 보고는 해죽 웃었다. 얼굴도 모르는 사모님한테 제가 또 죄를 지었지 뭐예요. 죄는 무슨 죄? 넘치는 생물을 좀 받아 먹었기로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그래? 넘치고 아무리 넘쳐도 남주기는 싫은 샘물이죠. 남주기가 싫으면 받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오라, 그리고 보니 사모님한테서 거절을 당하신 게로군요. 그렇죠? 홍마담은 웃어 죽겠다고 캐드득 허리를 꺾었다. 아내는 그런 여자였다. 신혼 초엔 내 건강을 해친다고 뿌리쳤고 임신 중엔 태아에게 해롭다고 뿌리쳤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엔 옆방에 부모님이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자식 된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고 뿌리쳤고 아이들이 자라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요즘엔 자식들이 졸음을 쫓아가며 공부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데 부모된 우리는 그 짓이나 하고 있어야겠느냐며 뿌리친다. 지금까지 아내는 이래저래 나를 피할 곳일만을 찾아왔다.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지도 모른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하고 싶어하는 건지도 모른다. 애당초 시집 올 때부터 아내는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시집 온 것이 아니고 첫사랑에 실패하고 갓김에 나한테 시집 온 것인지도 모른다. 홍마담, 나는 입던 옷을 도로 벗어던지고 덥석 홍마담을 끌어안았다. 그래요. 알았다는 듯이 원 없이 하라는 듯이 홍마담도 두 팔에 힘을 주어 나를 얼싸안았다. 죽어 널브러졌던 내 성기도 꿈틀꿈틀 되살아나고 있었다. 원장 어머니의 허락까지 받아냈으나 다음 주에도 나는 또 김 선생과 같이 목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이들은 계속 나만 보면 꺽다리 각시 땅깨 땅깨 신랑 꺽다리 하고 놀려대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나는 그 놀림이 과히 싫지 않았으므로 그때마다 적당히 웃음으로 받아 넘기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만만하게 보였는지 아이들은 점점 더 심한 말로 놀려대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고 말았다. 봉사각시 땅깨 땅깨 신랑 봉사.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 누가 먼저라고 할 것이 없었다.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봉사각시 땅깨 땅깨 신랑 봉사를 마치 악머구리 끌듯이 외쳐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그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붙잡아 패대기라도 치겠다는 듯이 두 팔을 힘껏 벌리고 아이들을 향해 돌진해 나갔다. 아이들은 요리조리 나를 피해가며 더욱 신이 나서 발악들을 해댔다. 나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더욱더 몸을 잽싸게 날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러다가 아차 하는 순간 2층 난간에 걸려 넘어지면서 내 몸뚱이는 아래층 복도를 향해 내리꽂히고 말았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얼마가 지났을까? 누가 내 입에 물을 떠넣고 있었다. 나는 겨우 입술을 움직여 끙 하고 물을 받아 먹었다. 정식아, 정신 드니? 김 선생의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정식아, 내가 누군지 알겠니? 김 선생님, 그래, 정신 드는구나. 김 선생은 감격에 목이 메이고 있었다. 정식아, 생각나니? 너 어떻게 된 건지 알겠니? 그러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아니,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저 숨이 막히고 온몸이 무엇인가 짓눌려 있는 것 같아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을 뿐이었다.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띄엄띄엄 말을 했다. 아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진찰부터 받으러 가야지. 나는 즉시 들것에 실려 본원인 자생병원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김 선생의 부축을 받으며 엑스레이를 찍고 각종 검사를 받고 최종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특별히 다친 데는 없었다. 떨어질 때 받은 충격 때문에 고통이 있을 뿐이니까 약을 먹고 며칠 안정을 하면 나을 거라고 했다. 나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고 안정을 요함으로 독방에 격리되었다. 특별히 다친 데는 없다고 했으나 꼬박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심한 고열과 통증과 호흡 곤란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김 선생은 다른 일에서는 일체 손을 떼고 주야로 내 곁에만 붙어 있었다. 머리에 물수건을 갈아 얹어주고 시간 맞춰 약을 먹이고 붓고 결리는 팔다리와 가슴에 찜질을 해주고 그렇게 하느라고 김 선생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듯 내가 자다가 깨어보면 언제나 침대 곁에 붙어 앉은 그대로 나를 지키고 있었다. 내가 김 선생을 생각하며 날밤을 새운 적이 하루 있는데 그것을 감느라고 김 선생은 몇 날 몇 밤을 새우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그렇게 고통의 며칠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거동이 자유로워졌을 때 다시 목요일 목욕하는 날이 되었다. 선생님, 저 오늘 목욕 안 하면 안 돼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기가 두려워서 그러지? 그래, 그럴 거야. 아이들이 와서 부딪히기라도 하면 큰일 날 거야. 하지만 뭐가 걱정이니? 지난번 같이 아이들이 하고 난 다음에 나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 싫어요. 선생님하고 같이는 안 할래요. 왜?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내 몸이 불덩이가 되다 못해 숫덩이가 되고 말 거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뭘 안다고 김 선생이 내 심정을 넘겨짚는다. 아이들이 들여다볼까 봐서 그러지?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 원장 어머니께서 이번에 아이들을 호되게 야단치셨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시는 널 놀리거나 네가 싫어하는 짓을 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내가 김 선생과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보기만 하면 아이들은 또 발동이 걸리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목욕탕 안의 광경을 상상과 추측으로만 그려보는 아이들은 직접 목격을 하고 싶어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보니 내 몸이 불덩이가 되다 못해 숫덩이가 되는 것은 이제 문제도 되지 않았다. 불덩이가 되면 물로 끄면 될 것이고 숫덩이가 되면 수치로 남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물로 끌 수도 없고 수치로 남을 수도 없는 문제가 있었다. 김 선생이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또 좀 들여다보면 어떠니? 남자가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러니? 전 괜찮지만 선생님이 문제죠. 나도 괜찮아. 어떠니? 목욕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이가 많이도 꼬이던 시절이다. 단체 생활에서 한 사람의 불결은 곧 전체의 불결로 이어진다. 어떻게 목욕을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선생님, 나는 애원하듯 말했다. 아이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저 혼자 들어가서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너는 아직 완전치가 못해. 목욕탕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김 선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한참이나 나를 바라보고 앉았다가 말을 이었다. 정식이 너 내가 싫으니? 싫긴요 선생님. 나는 당치도 않다고 펄쩍 뛰었다. 그런데 왜 그러니?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선생님, 그래 말해봐. 선생님은 옷을 입고 들어가실 거죠? 그럼. 김 선생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았다가 되물었다. 그게 그렇게도 걱정이 되니? 그랬다. 내 알몸이야 10번 100번을 아이들에게 내보인들 무슨 문제이겠는가. 하지만 김 선생은 그럴 수 없었다. 김 선생의 속살은 다만 한 점이라도 아이들에게 내보일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었다. 그리고 보니 정식이 너 선생님 생각 많이 해주는구나. 김 선생은 처음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었고 알아주고는 고맙다고 기특하다고 대견스럽다고 내 두 손을 꼭 쥐어주었다. 아이들은 정말 혼이 되게 났는지 우리가 목욕을 하는 동안에도 목욕탕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무사히 목욕을 끝낼 수 있었다. 불덩이, 숫덩이가 될 줄 알았던 내 몸뚱이도 숫덩이는커녕 눈덩이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목욕을 다 끝내고 김 선생의 도움을 받으며 옷을 입고 있을 때였다. 김 선생이 내 두 발에 팬티 양다리를 끼우고 위로 막 끌어올리려는 순간 그만 내 성기가 불뚝 화를 내며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어머나! 당황한 김 선생은 가는 비명을 지르며 돌아서 버렸고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나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지경이 되어버렸다. 나는 허겁지겁 성기를 팬티 속에 구겨넣고 도망을 치려고 문을 찾아 벽을 더듬었다. 얘 팬티만 입고 어디로 나가려고 그러니? 돌아서 버렸던 김 선생이 다시 돌아서서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 나는 화장실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김 선생이 복도 저편에서 노래를 부르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인가. 그러나 화장실 앞에 다다른 김 선생은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중간에서 뚝 자르고 말았다. 아쉬웠다. 그러나 그 아쉬움은 오래지 않아 생애 최대의 쾌감으로 바뀌어 내게로 되돌아왔다. 노래를 중간에서 잘라먹은 김 선생은 내가 앉아있는 바로 옆 칸 화장실로 들어갔다. 쿵 문 닫는 소리에 이어 스르륵 팬티 내리는 소리. 그 소리도 선명했고 뒤이어 쏴 폭포수 쏟아지는 소리. 나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는가 싶더니 피가 거꾸로 흐르면서 그놈의 성기가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다. 나는 김 선생이 보기라도 하는 것 같은 두려움에 얼른 두 손으로 그놈의 대가리를 힘껏 눌렀다. 그러자 내 온몸이 기둥 빠진 누각처럼 뒤틀리면서 뜨겁고도 끈끈한 액체를 그놈의 대가리가 뿜어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나의 첫 동정을 아깝게도 변소 속에 쏟아붓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의 첫 동정을 김 선생에게 바쳤다고 언제고 언제라도 단언한다.